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강설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규모 북한 응원단 파견 등을 합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 소식과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소식 등이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했는데요.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현장, 출발 640, 뉴스워치, 뉴스 1번지를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1월 9일 남북회담을 앞둔 하루 전인 1월 8일 연합뉴스TV는 뉴스 현장, 출발 640, 뉴스워치, 뉴스 1번지 등 다양한 코너를 통해 회담에 대해 다각도로 조망했습니다. 회담과 관련해 뉴스 현장의 여야 간 정치 공방 보도부터 출발 640의 외신 보도 정리 등 국내외의 반응은 물론이고 뉴스 1번지에서 전문가 대담을 마련해 회담의 의제와 전망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먼저 뉴스 현장은 여야 간 안보 공방에 관해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를 위한 대화를 환영했지만 자유한국당은 북핵 문제가 잊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며 각 당의 입장을 비교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회담은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치르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결실을 맺기 시작한 것이라며 여야가 한 마음으로 응원해야 한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를 방문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핵의 완성 시간만 벌어주는 대화라고 비판한 내용을 함께 소개하며 양당의 상반된 입장을 전했습니다. 출발 640은 남북 대화를 전폭적으로 지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으로 주요 외신들이 남북 회담에 대해 보도한 내용을 한데 모아 국제 정세를 가늠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통화할 의향이 있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까지 내비친 사실에 대해 외신의 긍정적인 논조의 보도와 부정적인 견해까지 고루 전해주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출발 640은 프랑스 AFP 통신, 미국 CNN 방송, 워싱턴 포스트 등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했다고 전하는 동시에 영국 가디언이 트럼프가 남북한 고위급 대화를 자신의 성과로 돌렸다고 비판한 내용도 전해 균형 잡힌 보도를 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과거의 자료 사진만 쓴 것이 아니라 외신의 보도 내용을 확대하여 꼼꼼히 전해졌습니다. 국내외 정치권의 반응을 다룬 뉴스 현장 출발 640과 달리 뉴스워치는 회담 장소가 갖는 의미를 해석해 이 과정에 남북 최고 지도자의 의중을 파악할 수 있는 간접 회담 성격도 띌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내놓아 회담 자체에 집중하며 보다 깊이 있는 해설을 도모했습니다. 뉴스워치는 이번 회담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이성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두 수석 대표가 논의를 주도하는데 서울과 평양에서 실시간으로 회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회담 진행을 전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회담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우리 측 지역인 평화의 집에서 열리기 때문에 회담장 안에 설치돼 있는 CCTV를 통해 현장 음성을 포함한 회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청와대와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 전달되며 북측에서는 영상은 확인할 수 없고 음성만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때문에 실시간으로 서울과 평양 수뇌부의 뜻을 전달받아 회담에 임할 수 있다는 점을 분석해 주면서도 이번 회담의 남북 대표단 라인업이 여느 때보다 중량감이 있는 만큼 나름의 재량이 보장될 거라는 관측도 전했습니다. 뉴스 1번지는 김철우 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가 스튜디오에 출연해 남북 회담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회담 내용에 대한 전망 등 회담 안팎을 둘러싼 해설은 물론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갖는 의미 등 국제 정세와 연관지어 회담의 의미까지 분석하며 풍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뉴스 1번지는 대담의 주제가 바뀔 때마다 관련된 정보를 그래픽으로 세세하게 삽입하여 시청자들에게 시각 자료를 잘 전달하였습니다. 새해 들어 남북 회담이 성사되기까지 일주일간의 과정을 하루 단위로 정리하고 회담의 남측 대표단 5인의 이름과 직책 등 면면을 자세히 소개해 전문가들의 대화 중 자칫 흘려버릴 수 있는 정보를 시각 자료로 보충해 주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장 차관만 3명이나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무게감 있게 대표단이 구성되었다고 평했고, 신 교수는 과거 남북 대표단을 동시에 공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남북 간의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지만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평창올림픽 참가를 제안하며 김정은이 화답을 하는 형식이었다고 평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남북 회담을 반기면서도 주의할 부분에 대한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남북 회담의 예상 의제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남북 민간 교류, 이산가족 상봉, 군사당국 회담 등을 꼽았고, 김 연구위원은 대화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신 교수 역시 회색지대와 관련된 요구가 올 텐데 잘 대응해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차분하게 남북회담과 관련된 전망을 조목조목 전해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으나 전문적인 견해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아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대담에서 갈등을 드러낼 필요는 없으나 전문적인 견해를 다각도로 짚어주고 상반된 입장을 드러낼 수 있었다면 보다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져 시청자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여고생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의 신원을 두고 하루 안에 다소 다른 보도를 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1월 8일 출발 640은 인천에서 여중생들의 집단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고 보도하며 지난해 잇따른 청소년 폭행에 정부는 법을 개정해 소년범을 엄벌하기로 했지만 청소년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출발 640 보도는 김포에 사는 여고생이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남성 2명과 여중생 2명에게서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5일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리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조사에서 성매매까지 강요당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부산, 충남 아산, 강릉 등에서도 청소년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서 40만 명이 청와대에 청원해 정부가 지난해 말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기로 했는데도 청소년 폭행이 줄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의 사건을 지난해 일어난 유사한 사건과 연결지어 청소년 폭력을 근절하려면 좀 더 촘촘한 사회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전망을 이끌어낸 점은 분석적으로 보였으나 여중생 집단 폭행으로 단정짓고 이를 청소년 범죄로 단순히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아침 시간대 보도된 출발 640에 이어 낮 시간대 뉴스 1, 2에서는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신청된 가해자는 20살 A씨 등 20대 2명과 15살 B형 등 10대 여자 자퇴생 2명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날 후속 보도에서 가해자의 나이가 15세라고 나와 출발 640의 보도가 다소 성급했다고 여겨집니다. 출발 640의 내용은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올린 글의 제목인 인천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처럼 가해자가 여중생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임으로 형사 미성년자 법 개정과 연관짓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15살 자퇴생도 중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더라도 중학생 나이이기는 하지만 성인 남자 2명이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사건을 단순히 여중생의 집단 폭행으로 보도하는 것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1월 8일 출발 640은 치료가 어려운 말기나 임종을 앞둔 환자가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 결정법, 이른바 존엄사법을 한 달 앞두고 진행 상황을 보도하여 예방적인 보도로 사회적 책임을 발빠르게 전했습니다. 2월 4일 시행을 앞두고 진행 중인 시범사업의 현황과 법의 시행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주며 빈틈을 잘 지적하였습니다.
해당 보도는 시범 사업에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서류를 낸 사람만 60명가량이며 일반인이 작성할 수 있는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접수는 7,200건을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과 달리 의료 현장에서 연명 의료 결정법을 시행할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의사들의 방어 진료라며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가망 없던 환자를 보호자가 원해 퇴원시킨 의사들에게 살인죄와 살인방조죄가 인정된 1997년 보라매 병원 판결 뒤 의료계의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법의학 교수의 인터뷰, 그래픽 등 풍부한 자료와 함께 제시했습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막으려면 의료진 교육과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며 의료진이 시술을 중단할 수 있는 임종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현황, 문제점 지적, 가능한 대안까지 조목조목 전했고 시행을 앞두고 미리 점검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보도라고 여겨집니다. 뉴스워치는 1월 8일 갈수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지자체 등에서 발표하는 미세먼지 수치가 정확한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언론의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대다수 측정소가 실생활과는 거리가 먼 곳에 설치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이 확보되는 측정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령된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는 모두 68차례이며 전년도에 비해 무려 81%나 급증한 것이지만 시민들은 발표되는 미세먼지 농도에 의구심을 갖는다며 인터뷰를 삽입했습니다. 이 같은 의구심이 일어나는 원인도 제시하였는데 이는 경기도 내에 설치된 73개 미세먼지 측정소 가운데 80% 이상이 설치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생활하고 호흡하는 높이인 지상 1.5에서 10m 이내에 설치된 것은 고작 20%도 안 되어 체감 농도와 측정 농도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국민 생활과 건강에 직접 연관이 되는 미세먼지 측정 문제를 정확히 지적해 주어 시청자의 이해를 돕는 것은 물론 올바른 정책 마련을 위한 바탕이 될 자료를 확보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미세먼지 측정소 현황과 관련된 후속 보도도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연세대학교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했나요? 네, 저는 지난 7일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는데요.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우리 사회의 현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 활약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 출품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천안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창직 교육을 받는 모습이 소개됐습니다. 보드게임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대한 흥미를 자연스럽게 느끼고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적힌 문구를 잘 보니 조금 알쏭달쏭합니다. 공부 환경 조성 전문가부터 경청 컨설턴트. 진로 지도사의 인터뷰를 통해 새로운 직업을 발굴해내는 창직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학생들이 창의성을 발휘해 만들어낸 게임 장내 지도사, 혼밥 상담사 등과 같은 직업이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밥을 먹을 때 외롭지 않도록 상담사를 통해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혼밥 상담사 선생님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직종을 직접 고민해 보았다는 점은 알 수 있었지만 이것이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한 실질적인 진로 탐색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볼 수 없었던 점은 아쉬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창직 교육을 이끄는 창직 진로 지도사 또한 새롭게 만들어진 직업이라는 점을 강조한 점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직업을 만드는, 새로운 직업을 알아보는 이런 진로 활동을 하는 이런 강사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고나 장애로 몸이 불편해진 동물에게 보조기를 달아주어 재활을 돕는 동물재활공학사라는 새로운 직업이 소개됐습니다. 국내 1호 동물재활공학사입니다. 다리에 마비가 왔거나 인대가 파열된 동물에게 보조기를 달아주었더니 천천히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부분이 인상 깊었는데요. 아픈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에 대해 큰 만족감을 느끼는 견주들의 모습을 통해 동물재활공학이라는 분야가 전도 유망하다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얘가 너무 아파해서 한 2달 너무 마음 썼어요. 그래서 했는데 너무 괜찮네요. 예쁜 거. 행복하죠. 동물재활공학사 김정현 씨가 어떻게 창업에 도전하게 되었는지도 소개됐는데요. 원래 사람의 보조기를 만드는 기사였던 김정현 씨가 미국에 가서 새로운 기술을 전수받고 오는 과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배워서 와서 또 1인 기업에서 시작한 이 기업이 지금은 7명의 직원과 함께하고 있다는 점이 소개됐는데요. 창업이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장점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또한 낼 수 있다는 점을 배울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든지 아니면 또 새로운 창직이라든지 창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더 많은 길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큰 숙제가 된 실업 문제를 타개할 만한 대안이 제시됐는데요. 정부가 일자리를 창출하고 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위원회에서 추진한 제1회 대한민국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입니다. 관심사인 가운데 최근 의미 있는 공모전이 열렸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내는 공모전이었는데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고 대학생, 여성, 노인과 같은 인력을 활용한 아이디어들이 주로 소개됐습니다. 그다음에 고령화 인력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긴장감 넘치는 본선 대회 현장의 모습을 통해 일자리 창출에 대한 참가자들의 관심과 열정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청년 창업자들은 자기 육아휴직을 한다는 건 자기 장사를 접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진에 보다시피 이렇게 남편은 조리를 하고 부인은 서빙을 하는데 아이를 업고 이렇게 서빙하는 경우도 있고요. 기존에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대부분 주택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 몰려 있습니다. 이거를 전통시장 안으로 이렇게 9명의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와 발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 또한 일부 들을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체험을 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광지 부근 가서 그걸 이제 하는 게 포인트죠. 또한 이번 공모전을 통해 얻은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는데요. 국민들이 직접 낸 빛나는 아이디어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이 이번 공모전의 의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치지 않으려면 오늘 이 아이디어들이 실제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요즘에 대학생들 취업하기 어렵다고 하던데요. 우리 전나영 학생, 주변 학생들은 취업하기 위해서 뭘 준비하고 있나요? 네, 요즘 대학생들은 취업의 꿈을 이루기 위해 도서관에서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각종 공모전과 대회에 도전하며 스스로의 기량을 입증하기도 하고 인턴십과 아르바이트를 통해 실전 경험을 쌓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한 연세대 불어불문학과 전나연 학생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한반도 비핵화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여 만에 개최됐습니다.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과 남북 군사당국 회담 개최 등에 합의한 점은 남북 관계에 해빙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반도 비핵화라는 핵심 이슈가 빠졌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대화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 국내외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 들어서 불과 일주일 만에 지난 2년간 끊겼던 남북한 연락 채널이 복구되고요.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습니다.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갔던 남북 관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언론에서는 이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 1월 1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인 2일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대표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후속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고 통일부 장관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1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화통화로 평창올림픽 기간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기로 전격 합의했습니다. 1월 5일에 북한은 고위급 회담 개최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과 북은 고위급 회담 대표단을 확정하고 1월 9일에 판문점에서 고위급 회담을 열었습니다. 언론사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사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가운데 고위급 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언론사별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경향신문은 1월 8일자 사설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대화를 공개 지지하면서 힘이 실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직접 김정은과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은 남북 대화가 북핵 대화로 연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뉘앙스는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8일자 사설에서 남북 대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돼야 하며 평창올림픽 흥행을 위해 대북 제재 원칙을 허문다든지 한미동맹의 뼈대인 연례 군사훈련을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맞바꾸는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아일보 역시 같은 날짜 사설에서 회담이 북한의 시간 끌기용 선전장이 되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로 무산될 위기에 처한다면 미국은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정부는 북한의 올림픽 참가만 환영할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부터 핵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겠다는 약속도 끌어내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네, 지난 9일에 이뤄진 남북 고위급 회담은 2년 만에 성사된 남북 간 직접 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어떤 대화가 오가는지 정리해 주시고요. 보수 진보 언론들이 이번 회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남북은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패럴림픽에 북한이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평창올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과 긴장 해소를 위한 군사회담 개최, 남북관계의 모든 문제를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해결한다는 3개항의 원칙에 합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에 끊겼던 서해 군통신선도 복구되었습니다. 언론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의 궁극적 목표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데 대해서는 대체로 일치했으나 고위급 회담의 성과와 전망에 대해서는 결이 다른 평가를 내렸습니다. 조선일보는 1월 10일자 사설에서 정말 중대한 문제는 북한의 비핵화인데 우리 측은 이날 북측의 비핵화를 강도 높게 제기하는 대신에 형식적으로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면서 그런데도 북측 단장은 비핵화 언급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면서 북은 핵을 폐기할 생각도 없고 비핵화 문제를 남한과 논의할 생각도 없다는 게 현실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단 시작된 남북 대화를 북핵 폐기 협상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지만 북이 끝내 핵 폐기 대화에 응하지 않을 때의 대책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같은 날짜 사설에서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려는 목적은 결국 비핵화에 있지만 아직 핵 동결이란 입구에도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라면서
평창 올림픽으로 시작된 70일짜리의 잠정적 평화를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길은 결국 비핵화뿐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겨레는 오랜만에 재개된 남북대화의 첫 성과로는 의미 있는 내용의 합의라고 평가하면서 남북 간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물꼬를 트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한미 연합 군사훈련, 대북 제재 등 남북 사이에서 온전히 해결해야 될 사안도 많지만 이번 만남을 시작으로 남북이 함께 한반도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나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한반도 주변국 주요 언론들의 반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의 언론은 이번 고위급 회담 성사 과정과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짚어주시고요. 우리 언론이 이를 어떻게 인용 보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도 짚어주시죠. 네, 1월 9일 남과 북이 고위급 회담을 진행할 가운데 외신들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다만 보도 성향에 따라 회담을 분석하고 전망하는 방향이 엇갈렸습니다. 남북회담 관련 내용을 실시간으로 보도하는 등 큰 관심을 보인 CNN 방송은 스포츠는 오랫동안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됐다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면서 지난 몇 달간 계속 한반도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높아졌다면서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선수단 파견으로 상징적인 돌파구가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관영 중국 중앙TV는 9일 오전부터 저녁까지 남북 고위급 회담의 진행 상황을 매시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CCTV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2년 만에 열린 것이라면서 한반도 정세에 서광이 비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체육 외교는 한반도 외교 역사의 뚜렷한 특징이라면서 남북 관계의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수 성향 매체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북한의 대화 제의 배경을 심도 있게 분석하면서 분명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외교적 해결 쪽으로 기우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면서도 이것이 한반도의 긴장이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국에서는 조용히 한반도에서 전면전 대신 북한의 주요 군사 지역을 공격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논의 중이라면서 상황이 여전히 얼마나 우려스러운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북한이 올림픽 출전 대신 한국 및 국제사회에 무엇을 요구할지가 초점이라면서 한미가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올림픽 이후로 미뤘지만 북한이 올림픽 참가 대신 한미의 군사훈련 연습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도 북한은 한국에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계속 대화를 제의해 왔다면서 이번에도 올림픽 참가 문제에서는 실질적인 협의에 응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지도 함께 요구하는 등 기존의 원칙적 주장을 되풀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대화 분위기가 조성이 됐지만 우리 언론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서 이렇게 좀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 또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우리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통해 일단 평창 올림픽을 평화적으로 치르고 남북 군사회담을 통한 긴장 완화와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방지하면서 대화를 지속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담장에서 북측 대표단장이 우리 측의 비핵화 문제 제기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비핵화의 말도 꺼내지 말라는 태도를 보인 것은 자신들의 핵을 결코 남북 대화의 의제로 삼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북 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를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남북 관계와 북한 문제는 따로 갈 수 없다면서 대화가 북핵 해결의 계기가 돼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나면 남북 대화는 진실의 순간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당장 4월이면 연기된 한미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 시기가 도래합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에 합의하면서
달러 공급줄이 될 개성공단 재개를 거론하면 우리는 어떤 조건으로 수락 여부를 결정해야 할지 고민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의 대화든지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저지하고 비핵화를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의미합니다. 언론은 남북 대화의 보도에 있어서 이 점을 확실히 감안해서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디지털 미디어 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